그건 보안관과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 사람이 와야 하잖아요. 인디애나주의 보안관과 그의 뒤를 이어 클린턴 카운티 차기 보안관에 출마한 아내가 모두 심각한 사기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카운티의 돈으로 자신들을 부당하게 이롭게 하려 했다는 두 가지 중대한 사기 수법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사기 행각에는 교도소 매점 자금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빼돌린 것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를 가장해 주 경찰 연금기금에서 수십만 달러를 챙긴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당국에 따르면 이 부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인디애나 법원에 제출된 13페이지 분량의 신랄한 진술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이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은 앱을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 일상 구매 시 현금 환급과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법도 간단하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하세요.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현금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유를 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업사이드에서 혜택을 검색합니다. 결제 시 앱에 현금이 적립되며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사이드의 단골 이용자는 연평균 154달러를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현금 환급을 받으려면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하지만 꼭 프로모션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합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인트로에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모두 혐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 프로그램에서 변호사 한 분을 모셔서 이 혐의와 이 사건이 얼마나 탄탄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치와 애슐리 켈리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들은 마치 꿈같이 사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 집행관으로 일했습니다. 이 부부는 8자녀가 있으며 4명은 아직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치는 인디애나주 클린턴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한 주 경찰관이며 2019년에 경쟁자 없이 보안관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리치의 임기는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카운티 위원회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고 그의 아내 애슐리는 그를 대신해 보안관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출마 선언문에서 애슐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 남편이자 현직 보안관은 더 이상 보안관 사무실에 속하지 않지만 앞으로 법 집행기관 밖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면 가족 소식부터 특별 행사 사진,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공지까지 모든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 캠페인에 전념하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셜미디어 페이지들이 수사관들에게 중범죄 혐의로 두 사람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야 해요. 알겠죠? 알고 보니 그 혐의들은 애슐리와 리치가 연관된 수사에서 최근 추가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더 알아볼 예정이지만 현재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애슐리 켈리는 사기 2건, 절도 1건, 공무원 직권남용 1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리처드 켈리는 사기 방조, 유도, 야기 혐의 2건, 절도 방조, 유도, 야기 혐의 1건,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WIBC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데 보안관은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라도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즉시 직위에서 해임된다고 합니다. 현재 켈리 보안관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카운티 위원회 위원들에게 상당한 짜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4월 7일 션 메이필드 수석 부보안관이 켈리 보안관 대신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위원회 의장 조던 브루어가 비겁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희는 몇 주 전에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사실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청한 영상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보안관과 변호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헷갈려요. 영상들이 공공기록 아닌가요? 그건 보안관이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분이 와야죠. 다음에는 그분이 여기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꼭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면 질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나와서 이런 걸 감당해야 하니까 안타깝네요. 사실 이건 그의 책임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그가 여기 와서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그 점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시장 겸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표현하자면 그는 엄청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결국 모두가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일이 벌써 2달이나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 이 일이 알려진 게 2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4월 중순에 다가가고 있죠. 우리가 요청한 자료들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건 주 경찰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가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그걸 알고 싶어 하죠. 방금 지연 이유 말씀드렸어요. 우린 범죄 수사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저도 이해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제 답변입니다. 진행하세요. 계속하세요. 주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감독관 조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연락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맞죠. 그들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요. 그래요. 하지만 2달 동안 그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사건을 맡았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연락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처리할 거예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합리적인 질문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시나요? 제 말은 그게 아닌가요?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일을 끝내도록 두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요. 분명히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제 질문은 왜 그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그냥 상황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독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식이 들리면 바로 알려주실 거죠?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안관이 없으면 제가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길 바랍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48시간 후에 두 켈리 모두 사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인디애나주 경찰에서 거의 30년 경력을 가진 형사 경위가 4월 9일에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이것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선서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혐의들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선서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맞춰본 사건의 시간대에 대해 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슐리 켈리는 2007년 12월에 주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근무 중 구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 10월부터 인디애나주 경찰에서 전면 장애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구체적인 부상 내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8년 리치가 처음 보안관에 선출되었을 때 그는 애슐리를 보안관실 내 두 직책에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 여성 담당관과 구치소 매점 관리자였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선서 진술서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경찰의 직원들은 ISP 인사부와 ISP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은 청장이 내린다고 합니다. 외부 또는 부서 외 근무에 종사하기 전에 ND 이 요건은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 관리됩니다. 계속해서 교도소 여성 담당관과 교도소 매점 담당자의 업무는 법적으로 동시에 수행될 수 없는, 인용하자면 별개이고 구분된 역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직책마다 별도의 ND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서 외 고용입니다. 애슐리 켈리는 장애 상태에 있었지만 여전히 인디애나주 경찰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ND 요건을 계속해서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장애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용이 승인되기 전에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애슐리 켈리의 남편인 셰리프 당선자 리처드 켈리가 애슐리 켈리의 교도소 여성 담당관에 제한된 근무 조건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인디애나주 경찰 인사과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역할로 셰리프의 임명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인디애나주 법령에 따르면 셰리프는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완전한 채용 권한을 가집니다. 지금 이 문서에는 그 이메일의 스크린샷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관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그는 해당 직위가 제복을 입지 않고 밀접한 신체 접촉이 없으며 근무 벨트도 없고 특별 임무나 선서에 따른 권한도 없으며 주로 급여, 예산 편성, 민간 사무직원의 감독과 같은 행정 업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반들은 애슐리가 그 직무 설명을 자주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리치와 켈리가 인디애나주 경찰, 즉 ISP로부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팍스 59의 보도에 따르면 리치가 보안관으로 선서하기 몇 달 전에 그와 그의 아내는 LLC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리온의 LLC라는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주 회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애슐리가 그 회사의 51%를 소유했고 리치는 나머지 49%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이 LLC가 교도소 매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2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지급을 허가하는 어떤 종류의 서명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켈리 부부가 이 LLC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카운티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매점 수익금 지급이 LLC로 가는 것이 중단되고 대신 애슐리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ND가 필요했으나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듯합니다. 매점 문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디애나 언론사 WISH-TV의 보도에 따르면 리치와 애슐리는 비위 혐의 3건과 공무원의 이해충돌 1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했고 계속해서 보안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WISH-TV에 따르면 미치는 그 혐의들을 정치적 촌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9월 팍스 59에 따르면 판사가 켈리 부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약식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주 정부에 약 33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중 약 10만 달러는 교도소 매점 사기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감사 비용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혐의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며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주 게시물을 올리고 지역 선거에도 계속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리온이 LLC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유형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가 자신의 장애를 속이고 주 정부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여러 주장이 있었고 그녀의 남편도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한 근거를 담은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시민과 클린턴 카운티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 중 몇몇은 애슐리 켈리가 인디애나주 경찰을 상대로 허위 장애 청구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형사사건의 많은 증인들은 켈리 양이 부상을 가장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목 부상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법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다른 미디어의 사진들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켈리에게 불리한 자신들의 목격 내용을 증언할 의사가 있는 증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2명의 부보안관이 ISP에 연락해서 애슐리가 장애인이 아니며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녀는 2014년 근무 중 순찰차 밖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목과 입을 다쳐 부상을 신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난 후에 복귀했지만 이후에 목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방탄조끼의 무게가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장애 신청의 일환으로 애슐리의 척추 지압사는 애슐리가 간헐적이지만 불안정한 현기증을 겪고 있으며 자주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애슐리가 도움 없이는 일 운전이 불가능하니 복직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10월 완전장애 판정을 받은 그녀는 주 경찰 연금 신탁에서 지급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혐의 내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애슐리는 2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진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애슐리는 수년간 추가 검진을 받았고 의사들은 현장 주 경찰관 업무는 어렵지만 취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실시된 독립적인 의학검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 중에 켈리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어지럼증, 메스꺼움, 그리고 눈 뒤쪽에서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놀기, 과도한 사용, 쇼핑, 청소기 사용, 공 던지기 등이 통증을 유발한다고 했고 목이나 오른쪽 어깨를 쓰는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신체 평가 중에 켈리는 상지와 하지 모두에서 근력이 정상이고 내사지 모두 감각이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추의 움직임 범위는 완전하지만 통증을 호소합니다. 만져지는 경추 근육 경련이 있습니다. 전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경추를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애슐리의 의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애슐리는 주사를 맞은 후 몇 주 동안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치료를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5년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독립적인 의사가 검사를 했고 애슐리가 자신의 경추, 즉 목 부분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MRI를 보여줬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이것이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고 미끄러져 넘어진 것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가 보고한 통증의 근거에 의사는 그녀가 여전히 주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애슐리의 장애가 5급으로 분류되어 장애 청구에서 가장 제한적인 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했거나 그렇게 보였던 일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애슐리가 아기띠를 등에 메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기띠의 사양에 따르면 무게가 4.6파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기나 유아의 무게까지 더해 그녀는 등에 큰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것이 목과 어깨에 압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에 따르면 주 경찰관들이 착용했던 방탄조끼는 애슐리가 착용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인데 그 무게는 2.5파운드에서 3.2파운드 사이였습니다. 또한 애슐리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그녀가 수년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행동입니다. 진술서에는 추가 사진들이 켈리가 신체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마, 패러세일링, 어깨에 어린아이를 태우고 퍼레이드에서 걷기, 골프치기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도 애슐리가 도움 없이 차에 오르내리거나 장거리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휴가 중 길가에서 큰 타이어를 교체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애슐리가 교도소에서 행정 업무 외에도 다른 일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CCSO 유치장의 여성 수감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명목하에 애슐리 켈리는 여러 가지 법 집행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CCSO의 여러 명의 선서한 법 집행관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켈리가 감시 및 범죄 수사에 참여했고 잠입 마약 수사를 지원했으며 증거물인 현금을 다루고 계산하고 수사 기록을 관리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수색 관련 활동을 포함한 신체적으로 힘든 업무에도 참여했다는 일관되고 상호 보완적인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또한 켈리가 교도소 환경에서 수감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등 신체적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밀수사관에 따르면 애슐리 켈리가 직접 그를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애슐리가 자신이 클린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참여했던 5번의 비밀 작전 중 4번을 감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진술서에 따르면 마약 거래를 촬영하려고 나무에 올라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9월 16일자로 된 영상에는 애슐리 켈리가 클린턴 카운티 보안관 부서 체육관에서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에서 그녀는 14파운드 메디신볼을 이용해 흔히 러시안 트위스트라고 불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며 이외에도 2두근 컬, 3두근 툴다운,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가 진료를 본 의사들에게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진술서에는 애슐리가 부서 체육관에서 해당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경찰 수사관은 애슐리 켈리의 2014년 부상 주장이 정당해도 그녀가 신체 상태를 고의로 허위 진술하며 장애급여를 계속 수령한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일선 법집행관의 직접적인 증언, 영상 및 사진 증거, 의료 주장에서의 문서화된 불일치,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든 법집행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결합되어 명백한 기만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최소한 이러한 행동은 애슐리 켈리가 자신이 주장한 제안을 훨씬 뛰어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애슐리 켈리는 허위 진술을 근거로 계속 장애급여를 받았고 초기 부상과 관계없이 허위로 급여를 받는 것은 형사 사기 혐의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리치와 애슐리는 지난주 마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각각 $1,000의 현금 보석금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시TV의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카운티 위원들은 두 켈리 모두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수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납세자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혐의들은 공공 신뢰가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켈리 보안관과 매트론 켈리는 클린턴 카운티와 보안관 사무실을 위해 즉각 사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켈리 부부는 혐의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5월 사기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날짜 변경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전직 형사 검사인 댄 쇼어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위법행위 혐의에 관한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오픈바입니다. 모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야가 당신의 전문이잖아요. 과거에 사기 수사를 담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두 가지 다른 혐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 처음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보신 바로 사건의 강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여지도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가요? 아니면 복잡해질 수 있나요? 한 가지는 장애 사기가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직장이나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이 경우에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패러세일링을 하는 등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밝혀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는지가 더 독특하고 심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제가 25년 전에 검사로서 경력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수사관들이 사람들을 미행하게 해서 이런 식의 사기를 적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건이나 다른 일들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요. 격렬한 활동이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올린 정보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맡은 업무를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운동과 재활도 필요합니다. 저는 일도 하고 체력도 다시 길러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그 여성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실제로 그녀가 하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에 이동해서 100마일을 운전하고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목격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네, 저는 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 했다고 알려진 일들이 그녀가 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는 겁니다. 물론 변명하자면 내 상황이 몇 년 동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그녀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되는 시점까지 10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졌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소장에 따르면 그녀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던 일들과 왜 장애 판정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던 내용과는 달리 그녀가 수년 동안 그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점 결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 지불하거나 애슐리에게 직접 지불한 것으로 주장되는 결제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서류상 기록이 남아서 입증하기 더 쉬운 것들인가요? 네, 왜냐면 소유주임을 밝히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면 이해 충돌에 해당하고 그 경우 여러 정책, 절차, 그리고 잠재적으로 법률까지 위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행했던 사기 조사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한 책임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소유주가 누구인지 불투명하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만약 그들이 정부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 있는 유한 책임 회사로 자금을 유도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렇다면 가능한 해명이나 변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이며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악의 없는 설명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당신이 그걸 공개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거나 유한 책임 회사 이름은 이미 공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유한 책임 회사는 공공 기록이 있어서 그걸 찾아보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나는 어느 LLC였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들이 직접 밝히진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올바른 행동은 이 돈을 매점통에 받는 회사의 소유주가 나다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수년에 걸친 장애 사기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잠재적 사기가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기만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 기록을 살펴보면 리치와 애슐리 켈리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라면 그것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배우자 특권 같은 용어를 생각해보면 만약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 사람이 증언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글쎄요, 만약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진행 중인 사기를 알고 있었으며 둘 다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면 만약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공동 피고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특권과 관련해서 가장 큰 배우자 특권은 배우자와의 대화에 대해 누군가가 법정에서 강제로 증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을 소환해 배우자가 뭐라고 했는지 말하라고 할 순 없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형사 피고인이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 특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민사 사건이 있다면 배우자가 한 말을 강제로 증언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결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한 배우자와 거래가 이루어져 그가 다른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에는 결혼이 아마도 파탄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건들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아직 초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른바 장애 사기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서로 다른 혐의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각각의 혐의가 서로를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기 사건에서는 보통 일관된 패턴, 즉 속임수와 부정직함의 패턴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중 한 부분인 장애 관련 부분에서 누군가가 속임수를 쓰고 부정직하게 행동하며 장애 급여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매점 결제나 그들의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설명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판사나 같은 배심원 앞에 여러 번 서게 되고 그들이 여러 번의 속임수 의혹을 듣게 될수록 그 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작 때 무죄를 뒷받침할 설명이 무엇인지 물으셨죠. 여러 가지 유형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결백하다는 해명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건 무고할 수 있지만 이것도 무고할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일들을 모두 결백한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녹음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들이 사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인가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종 유죄 인정 합의에서 협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죄 인정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 조건 중 하나가 직장에서 사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들에게 협상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죄 인정 합의 전에 사임하는 건 큰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면 감형을 받는 대신 사임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당신이 사임하면 정부는 협상 없이 그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이번 사건에서 당국이 제시한 혐의 사실을 들었을 때 당신의 경력에서 이 사건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전에 본 것과는 다른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에 봤던 것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 혐의일 뿐이지만 저는 항상 배심원 입장에서 이런 사실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힘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걸 상상해보면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서 이런 혐의는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년간 사기 조사관으로 일해왔기에 이런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접해보지 못한 일반 배심원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스럽지만 제 경력 동안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를 주장해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금 불투명한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 돈을 이동시키고 그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사관실 같은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장애 보상 청구를 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나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w and Crime에서 누군가 적발되는 걸 보고 저도 더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이런 사례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생각할 점이 많네요. 댄씨,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